암흑물질이라는 게 정확히 정의가 뭡니까? 일단 저희가 보통 영어로 다크매터라고 부릅니다. 다크매터? 네, 그래서 이제 이 다크를 보통 이제 깜깜하다, 검다 이렇게 이제 접근하시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라 모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정체가 뭔지 모르는 거고. 아는 게 없다. I don't know인데? 돈노. Don't know.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는 인비지블 매스라고 불렀어요. 인비지블 매스? 인비지블 보이지 않는. 네.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얘가 질량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 물질이라고 부르면서 다크매터가 된 거죠. 보이지도 않는데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정말 아리까리한데.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질량을 가지고 있는 건 원래 다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우주적으로 관측을 했을 때 예. 보통 거대한 질량체, 예를 들면 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핵융합 반응으로 빛을 방출합니다. 아, 그렇죠. 어떤 형태가든 빛을 방출하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에 비해서도 엄청 질량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빛을 방출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예 이렇게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약간 뭔가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단지 검은 게 아니라? 그렇죠. 아. 근데 안 보이는 물질이라고 알기 쉬운 용어가 있는데 누가 그걸 다크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게. 누군가 바꿔서 모든 혼란이 생겨버리는. 맞아. 다크라고 해가지고. 멋있어 보이니까 그냥 바꿔놓고. 투명물질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투명물질. 안 그래요? 근데 인비지블은 투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비지블은 불가시잖아. 불가시죠. 투명한 거랑 안 보이는 거랑 뭐가 달라요? 전 똑같은 것 같은데. 우리 인간의 기준이죠. 가시광선을 통과시키니까 투명한 것뿐이고. 그러면 여기서 눈이에요? 아니면 관측 장비, 어떤 관측 장비를 통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기준이? 아니요, 꼭 눈은 아니죠. 왜냐면 눈은 볼 수 있는 폭이 되게 좁아요. 가시광선 영역만 볼 수 있으니까. 근데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망원경 같은 관측 장비를 동원하면 X선, 자외선, 전파 같은 것도 볼 수 있잖아요. 네. 안 보인다는 건 그런 모든 관측 장비로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 그러면 지금 뭐 있나 없나도 전자기파로 검출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뭐 소리든 뭐든 무엇으로도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이제 그 어떤 걸로도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데 어쨌든 질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중력과는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제 표준 우주 모형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까지 관측한 모든 이제 현상들은 전 우주의 약 한 4에서 5%. 나머지는 뭔지 모르니까 다 다크라고 부릅니다. 아, 95% 이상이? 그렇죠. 다크? 네. 우리가 눈으로 보이고 은하들 얼마나 많아요. 별들도 너무나 많고. 그렇게 보이는 게 고작 4%, 5%가 채 안 돼요. 잠깐만, 그러니까 우리가 다 관측하고 볼 수 있는 저 빛나는 것들이 다 4%밖에 안 된다. 전체. 우주 에너지 밀도의 전체의 4%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96%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나머지 96%는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 그렇죠. 다크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중력의 영향을 받는 애들, 이런 애들은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걔가 이제 27%. 나머지는 순수한 에너지 상태. 그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27%, 질량 27%. 그러면 암흑물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뭐 전 우주에 일단 퍼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도 얘가 지나가고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런 게 제가 좀 약간 당황스러운데 우리 과학자들은 사실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실험에 반드시 등장하는 것들만 믿는 게 과학의 원칙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과학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거 이제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예.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5명이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예. 저희는 각자의 몸 체중을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정도면은 충분히 이 엘리베이터에 한 번에 탑승을 해서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탔는데 갑자기 인원 초과해요. 삐 거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안 보이는데 이 안에 뭔가 질량체가 허용 무게를 진짜요? 초과할 정도로 뭐가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처음 암흑물질도 그런 거의 어떤 일환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네. 발견이 됐다? 처음에는 천문학적 관측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관측으로요. 네. 이제 쯔비키라는 천문학자가 있었는데 스비키. 그분이 이제 머리털자리 은하단을 관측하다. 머리털 자리. 네.
그래서 그 은하단을 관측하면서 이제 은하단의 회전 속도 이런 것들을 좀 관측을 하고 있었어요. 회전 속도. 대부분의 이제 우주 어떤 천체들은 기본적으로 그 중심을 통해서 회전 운동을 해요.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도 돌듯이.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회전 운동을 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이 회전 속도가 자기가 관측해서 본 거에 비해서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이 속도가 안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왜 더 빠르지라는 그런 물음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근데 회전 속도를 그러면 왜 관측했는 건지. 그래서 보통 이제 천문학자들은 보통 그 우주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회전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력이라든지 그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탐구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그 은하의 어떤 질량 이런 것들을 이제 관측할 때 빛을 통해서 측정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통 이제 광도 질량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또 하나가 이제 실제로 그 회전 속도를 가지고 구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그걸 보통 이제 역학 질량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속도를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힘이라든지 속도 같은 것들은 결국 질량과 속도, 즉 가속도 이거의 관계식으로 우리가 환산할 수 있거든요. 그 말은 어쨌든 우리가 속도를 알게 되면은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정도 속도를 내려면 어느 정도 질량. 왜냐하면 중력과 관련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환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지구나 다른 행성들이 태양 주변을 도는 것처럼 그렇죠. 은하단에서 하나하나의 은하들을 그런 천체라고 생각했을 때 얘가 뭔가 은하단의 중심을 두고 그렇죠. 회전 운동을 하는데 이 회전 운동을 하는 걸 가지고 그 은하단의 어떤 질량의 분포 같은 걸 잴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건 이해가 되는데 첫 번째 뭐 광도 네, 맞습니다. 광도 질량. 광도 질량은 그러니까 빛으로 어떻게 질량을 자, 측정해요? 쉽게 생각하시면 태양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태양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질량이죠. 네네. 그러면 얘는 자기 안에서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엄청난 양의 빛을 방출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빛의 세기를 통해서 그리고 그 빛의 파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기에는 어느 정도의 질량이 존재하겠구나. 거꾸로 추천해 갈 수 있는 거죠. 에너지는 E는 MC 스퀘어니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주에서 은하단의 질량과 거기서 나오는 빛의 세기가 비례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은하에는 빛을 내지 않는 행성들도 있잖아요. 물론 그렇죠. 그럼 그것들은 그냥 작으니까 무시하게 되는 건가요? 무시할 수밖에 없죠. 우리 태양계 무게 중에서 태양이 차지를 하는 게 몇 %인지 아세요? 태양계에서 99.98%예요. 99.98%요. 99.98? 나머지가 0.2? 0.0? 합쳐도 0.02%. 태양이 절대적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무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잔잔발이라고. 잔잔발이. 태양 앞에서는 약간 잔잔발이들. 그렇죠. 부스러기. 근데 빛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할 텐데 그럼 내가 빛으로도 이 질량을 대충 환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둘을 비교를 해봤더니 거의 한 수백 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즉 빛을 통해서 내가 확인했는 것 그걸로 따졌을 때는 이렇게까지 빠를 수가 없는데 근데 왜 이렇게 빠르지가 된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대호 선수가 그렇게 빠른 야구 선수는 아니잖아요. 근데 도둑만 하면은 다 성공을 하고 그 정도로 빠른 거예요. 이대호 선수가. 그 말이 안 되는. 그렇죠. 이거는 질량에 의해서 계산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어떤 게 더 맞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속도로 잰 질량과 빛으로 잰 질량.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저라도 아마 역학 질량 쪽으로 왜 광도 질량하고 역학 질량 중에서 역학 질량이 더 일단 역학 질량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는 이미 공식에 의해서 이걸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이게 법칙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은 이쪽이 훨씬 더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우주에는 성간 물질 같은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빛 성간물질. 같은 것도 막 정확하게 재려고 해도 반사되고 소광되고 흡수돼서 모든 양이 다 우리한테 관측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둘을 비교를 해봤는데 수백 배 차이가 난다? 이거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하다. 거죠. 그 방금 말씀하셨던 잔잔바리가 지금 뭔가 엄청 크거나 잔잔바리가 잔잔바리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뭔가 있다. 뭔가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어떤 그 약간 암흑이라고 하면 약간 미지? 그래서 미지의 물질? 그때 처음 이제 스피키가 썼던 표현이 invisible mass였어요. 그렇죠. Invisible mass.
근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자전거를 타요. 네. 자전거를 타는데 내가 밟는 페달링보다 더 빨리 나가는 것 같아요. 네. 알고 보니 뒷바람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 뒷바람이 나를 밀어주니까 내가 오히려 페달링을 살짝만 해도 더 크게 나가요.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네. 딱 암흑 물질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하는 게 그래요? 암흑물질이. 그 뒷바람. 그 뒷바람을 우리는 암흑물질로 생각해. 그냥 바람이 분다 하니까 그냥 바람 부네 하면서 나는 그냥 꿀꿀꿀 하면서 가는 건데. 그러니까 항 박사님이 아까 들어준 그 이대호 선수의 예시가 좀 약간 헷갈렸던 것 같은 게 거기는 무거우면 느린 것과 연관될 거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여기는 뒷바람이 저는 더 맞는 비율 같은 게 그래요? 뒷바람이 결국은 세면 셀수록 그렇죠. 즉 무게가 크면 클수록 맞아요. 걔가 주는 중력 때문에 더 더 빨리 갈 수 빨리 있다. 움직인다. 이게 이대호가 맞는 얘기인 게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거 맞는 얘기야? 이대호 선수 예시가 맞는 얘기가 인 게 왜냐면은 선입견이 있잖아요. 무거우면 느릴 것이다. 라는 선입견이 있잖아요. 우리도 저 정도 무게로 하면은 이 정도 속도로 돌아야 된다라는 이론값이 있는데 그 값보다 빨리 돈다. 아, 그럼 이걸 두 개를 합칠 수가 있겠네. 무거운 거는 이대호 선수 죄송하지만 무거운 선수는 느리다는 선입견이 있는데 너무 빨리 가는 거는 뒷바람 때문에 빨리 가고 그 뒷바람이 바로 암흑물질의 그렇죠. 어떤 중력이구나. 무언가가 역할을 해준다. 그 무언가 역할을 해주는 거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암흑물질인 거죠. 과학자들도 이해 못하는 거를 제가 뒷바람이론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암흑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물질은 사실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천문학자들이 보통 이 암흑물질이 있다고 가정을 해야지만 우리 우주가 생겨 있는 모양을 지금 현재 생겨 있는 모양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암흑물질이 없으면은 은하가 이렇게 많이 형성되지 못했을 거고 왜냐면 중력이 없으니까. 질량이 있어야 중력이 생기잖아요. 우리 우주의 초기 중력을 암흑물질이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먼저 자리를 잡아줘야 암흑물질이 있어야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들이 여기 와서 모여서 별이라든지 더 크게 뭉치면 은하라든지 은하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은하의 어떤 질서 네. 그런 것들도 암흑물질이 어느 정도 포진을 해 있기 때문에 잡아주고 그냥 있는 지금의 이 질서가 계속 유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이제 할 수 있는 거네요. 거죠.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암흑물질 없으면 지금이랑 좀 다른 형태로 만들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절대 우주가 이 은하나 행성이 생길 수가 없어요. 아마 지금 우리 우주가 진화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느리게 안 느리게. 그렇죠. 지금 뭉치는 우주가 걸 잘 못하게 그렇죠. 돼서 네. 근데 이게 정말 저는 시적이라고 느껴지는 게 암흑물질이 있기 때문에 물질들이 뭉쳐서 빛을 내는 별이 만들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은하와 천체들이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뭉쳐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들의 의한 중력만으로는 뭉칠 수가 없어. 그렇죠. 맞습니다. 결국은 암흑물질이 있어야지 이 세계의 우주의 질서를 이해할 수가 있어라고 맞아요. 하는 그렇죠. 이거 너무 시적이지 않아요? 미국의 리사 랜들이라는 천문학자가 리사 있는데, 랜들. 이 사람이 뭐를 주장을 했냐면은 공룡이 멸종한 멸종한 거는 암흑물질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잠깐만, 그럼 암흑물질이 약간 개입이 좀 빠진 건가? 네? 그게 뭐예요? 아니라 뭐 때문에? 암흑물질이 우리 중력을 더 강하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 멀리 있는 소행성들을 우리 지구에 끌어들여서 지구에 소행성이 떨어지면서 공룡이 멸종했다. 그 너무나 유명한 책도 쓰셨어요. 농이에요, 진이에요? 반농 반진이죠. 아무튼 다 갖다 붙여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긴 하지. 이러다가 암흑물질 음모론도 나오겠어. 언젠가 암흑물질이 근데 암흑물질- 우리 곁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멸망이다. 암흑물질 음모론이 나와도 반박을 할 수가 없는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상세하게 알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음모를 만들었다. 어떻게 반박을 해요? 반박을 하셔야 되는 입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까지 어느 정도 이해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음모론이면은 저희가 제지를 하죠.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암흑물질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상력이 개입이 돼도 저희가 그렇게 크게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그렇게까지 확신을 가지고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입장이라. 가끔 저도 암흑물질을 좀 느낄 때가 있어요.
어차피 안 보이는 거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어차피 안 보이는 거 내 맘대로 얘기하지 뭐. 자석 침대 잘 때 느끼시는 거 아니에요? 딱 집에서 이제 새벽에 잠을 딱 자는데 부엌 쪽에서 딱 하는 소리가 딱 하면서 페트병 약간 쭈그리는 소리 있죠. 근데 갑자기 바람도 불지 않았는데 쓰러져. 간장 페트병 쓰러집니다. 암흑물질이 분명히 지금 온도 차이에 의한 공기풍 차이. 거기에서 암흑물질이 예? 온도에 의한 공기. 아니요 실내고 일정한 온도였습니다. 이런 게 이제 암흑물질이 나한테 약간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니고 그 약간 나 페트병이 여기 있어. 찌그러져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 좀 전에 웬만해서는 괜찮다 하셨는데 바로 반박하시는 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견딜 수가 없어요. 간장이 왜 까만 줄 아세요? 왜요? 암흑물질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 그렇지는 뭐. 예, 그렇지.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저희 같은 과학자도 고문하는 방법 중에 하나. 아니 그러면은 우리 이희서 박사님의 적통 제자기 때문에 그럼 이희서 박사님이 암흑물질을 연구하셨던 분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혜서 박사님은 입자 이론 물리학자시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한창 이제 표준 모형이라는 이 어떤 입자의 어떤 이론 모델을 연구를 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표준 모형이라는 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제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 물질들의 가장 기본 입자. 기본 입자. 총 17개의 기본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어떤 입자 물리학의 바이블이죠. 원소기호 같은 거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렇죠. 그렇죠. 뭐 엄밀히 말하면 원소기호는 굉장히 거대한 시스템이고 예. 그거의 근본이 이제 이쪽이지만.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이희서 박사님께서 예. 그 논문을 쓰세요. 그냥 말 그대로 표준 모형을 위해서 쓴 논문이었어요. 중성미자라는 게 굉장히 무겁게 어떻게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이론 모델을 하나 쓰신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날에 와서 저희가 이제 윈프, 윈프. Weakly Interacting Massive Particle이라고 뭐죠 부르는. 윈프가? 윈프. 그러니까 풀 네임으로 하면은 Weakly 위클리. 약하게 Interacting 상호작용하는 Massive 무거운 무거운 Particle. 입자. 입자. 약하게 작용하는 무거운 입자. 표준 모형을 만들어 가던 가설적인 입자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근데 표준 모형을 만들었을 땐 그런 입자는 없죠. 그래서 버려졌던 입자예요. 그런데 암흑물질이라는 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뒤져보니까 이휘소 박사님이 제안을 했던 그 가설이 정말 딱 맞잖아. 암흑물질의 성격에. 그럼 어떤 이유 때문에 윈프가 이제 후대 과학자들이 네. 윈프가 암흑물질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암흑물질의 경우에는 빛하고의 상호작용이 없죠. 그래야지 우리가 관측하지 못하는 게 설명이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쨌든 우주의 상당 부분, 약 한 27% 정도를 구성을 해야 될 만큼 무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질과 상호작용을 거의 하지 않아야 된다.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물질과도 상호작용하지 그렇죠. 않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이 고스란히 명시되어 있던 게 바로 이희소 박사님의 논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박사님은 지금 윈프가 가장 유력한 암흑물질의 후보라고 보고 실험을 하시는 건가요? 뭐 일단 저를 비롯해서 저희 모두가 일단은 윈프를 윈프다? 가장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고. 해외에서도 윈프를 좀 강력하게 보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윈프다. 네, 윈프에 그 참여하는 실험들이 꽤 많아요. 윈프도 결국엔 그러면 암흑 물질의 후보인 거죠. 왜 저는 딴 데서 뭐 엑시온, 막 퍼즈 이런 맞아요, 거를 본 맞아요. 적 있는데 뭐야 액션 포즈는 뭐야? 또 다른 애들이에요? 저는 이제 암흑 물질이라는 게 그런 단어로 봤었어요. 근데 윈프를 처음 들으니까 그럼 다들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암흑 물질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놀랍게도 이 엑시온 연구에 가장 전 세계에서 선두에 서 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오, 누구예요? 진짜요? 뭐 엑시온 IBS 연구단 들어본 거 같아요. 맞아요. 네, IBS에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도 IBS 소속이고요. 근데 액션 쪽으로 안 가고 윈프로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첫 번째는 뭐냐면 이휘소 박사님의 제자라서. 이희소 박사님 때문이에요? 중요한 이유야, 중요한 이유. 아니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학문적으로 봤을 때 그 라인을 따라갈 수밖에 그 없거든요. 박사님의 제자의 그 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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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여기서 끝을 내야겠다. 윈프를 발견하고 뭐 완성을 시켜야겠다. 끝을 내겠다는 정도의 어떤 용기와 패기는 없어요. 하지만 윈프는 내가 네. 꼭 발견하고 말겠다.
뭐 그런 의지 아닙니까? 뭐 하면 좋죠. 근데 하다가 엑시온이 발견되면 갈아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윈프 탐색을 한다라고 검출기를 구성해 놓고 실험을 하는데 실제로 엑시온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특성에 따라서 저희 검출기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하나의 연구 주제만 하기는 좀 아깝잖아요. 병행해야 된다. 그렇죠. 둘 중에 하나라도 찾으면 대박이다. 그렇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암흑물질이라는 게 사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집에도 있어요. 네.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에도 지금 있다니까 암흑물질이 있어요. 예, 예. 간장, 예, 뭐 쓰러지기도 하고 가끔씩 페트병도 막 왔다 갔다 가지고.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암흑물질이요. 근데 왜 꼭 지하 1000m까지 내려가야만 했던 겁니까? 앞서 이제 암흑물질 중에서도 저희가 관측하는 입자의 이름이 Weakly Interacting Massive Particle, 윈프라고 했어요. 예, 윈프. 그 말은 얘는 대부분의 물질하고 거의 상호작용을 하지 않죠. 예. 이제 얘를 관측하는 거는 너무 어려워요. 확률이 그만큼 낮다라는 거죠. 낮다. 그러니까 이 낮은 확률의 어떤 현상을 우리가 실험적인 데이터로 얻어야 되는데 네. 그러기에는 우리 주변에 우리 검출기에 신호를 줄 수 있는 너무 많은 신호가 존재하는 거예요. 전자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겠구나. 그렇죠. 예. 대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뭐 차폐 시설을 통해서 막을 수가 있는데 네. 이 우주방사선, 우주방사선. 네, 지구의 대기권의 평균 두께가 한 10km가 넘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대부분 멈추거나 흡수가 됩니다. 네. 그런데 네. 그 파생대에서 발생되는 입자들 중에 뮤온이라는 입자가 있어요. 뮤온. 뮤온. 네, 걔 뚫고 들어와요? 그렇죠. 이 입자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아요. 우리가 지금도 이 지표면에서 손바닥을 펼쳐보면 이 손가락을 제외하고 가로 세로 한 10cm 면적에 초당 하나씩 지나가요. 하루면은 86,400개가 여기로 지나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지표면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땅속까지도 들어가요. 그럼 걔 들어오면? 그러면은 얘가 이제 주변에 있는 물질하고 반응을 합니다. 예. 그렇게 반응을 해서 만들어지는 것들 중에 중성자라는 게 있어요. 예. 이 중성자는 마치 윈프처럼 저희 검출기하고 반응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검출기에 있는 원자 핵이 윈프랑 충돌하기를 바랬는데 이 뮤온이 중성자랑 충전할까봐. 중성자랑 충돌을 하는 빈도가 훨씬 압도적으로 그럼 많으니까 방해를 받는구나, 중성자한테. 그러면 그 1000m에 들어가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진짜? 아니, 한 5000m 가면 안 돼요? 저희 예미렉 같은 경우에는 예미산 정상에서 지하 1000m 그러면은 거기는 하루에 2개 들어옵니다. 2개. 두 개. 확률이 많이 적네. 그러니까 뮤온은 뮤온 상호작용을 잘하는 입자예요? 뮤온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상호작용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땅이 있으면 거기에 거의 상호작용해서 못 들어오는 그렇죠. 그렇게 다 차폐가 됩니다. 실드가 되는 거네요, 땅이. 그렇죠. 아. 뮤온이라는 애가 뚫고 내려오니까 걔가 충분히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쨌건 지금 윈프, 이 암흑물질을 찾아내는데 지금 모든 어떻게 보면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애들이 개입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땅 밑으로 내려가서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는 조건에서 순수한 암흑물질을 좀 찾아내야겠다. 그렇죠. 필터링을 하는 거겠네요. 약간 네. 뮤온 필터링.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필터링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암흑 물질의 후보인 윈프라고 하는 거는 이름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인데 그렇죠. 뭐 어떻게 그거를 검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데 질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질량에 의한 상호작용은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이름에 모든 성질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약하게 상호작용하는, 상호작용을 안 한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어쩌다가 하긴 한다. 하긴 한다. 네. 그러면 근데 저는 물알못이라 가지고 그 질량에 의한 상호작용을 어떻게 센서로 측정하는 거예요? 당구공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 예를 들어서 우리 검출기 안에 있는 원자 핵은 세워져 있는 당구공이에요. 아. 그리고 윈프는 우리가 치는 당구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얘가 얘랑 충돌하겠죠? 그렇게 원자 핵하고 대튀었을 때 만들어낸 신호를 다 읽어드려요. 그러면 윈프를 찾는데 우리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얼마나 걸릴까라고 좀 예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참 이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얼마나 투자를 하면 될까요? 이게 이제 20세기 후반에 예, 그 이탈리아 지하 실험실에서 지하에서. 이제 다마라는 실험이 담아. 네, 우리가 윈프를 관측했다라는 주장을 해요. 주장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데이터까지 보여줍니다. 보통 이제 과학자들이 특히 실험하는 분들이 어떠냐면 내가 관측을 했다. 네. 그냥 한 번 딱 관측한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실험 결과를 다시 재현하기 위해서 수많은 실험들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작정하고 만든 그 미국의 윈프 탐색 검출기가 있었어요. 작정하고 만든. 네. 그래서 그 럭스 제플린 실험이라고 있는데 걔네들이 정말 규모도 컸고 깊이도 깊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찾을 확률이 높아지는 건데.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그렇게 했는데 못 봤다 그래요. 그럼에도 못 봤다. 네. 그때보다 지금의 어떤 기술력이 훨씬 더 좋아졌고 그때보다 그 검출기보다 훨씬 더 민감도가 좋은 검출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도 못 봤어요. 그죠? 네. 암흑 물질을 관측했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죠? 냉정하게. 네. 우리는 눈에 보여야 믿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예미랩에서 하고 있는 암흑물질 탐색 실험도 이제 첫 번째 목적은 그 실험을 재현하는 거예요. 제안하는 거. 과연 걔네들하고 같은 결과를 얻을 것이냐. 이걸 검증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럼 달라지면 되게 또 재밌겠다. 달라지면 더 재밌죠. 저희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똑같은 걸로 했는데 결과가 달라지면 여기에 있는 암흑 물질은 또 다른 애가 보네? 그러면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저희는 좋아해요. 그냥 좋은 거죠, 좋은 거. 네, 오히려 이제 더 재밌어지니까. 암흑 물질에서 한 17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나저나 우리 저기 박사님이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연구하고 계시는 그 지하 1000m 실험실 거기가 너무 궁금한데 사실은 저는 예미랩 한번 가봤거든요. 에미랩이요? 예. 저 처음 들어봐 에미넴은 알아도 에미랩만 알다가 에미랩을 또 처음 진짜 이 과학 프로 참 재밌어요. 예미랩이 강원도 정선의 예미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난 영어에 무슨 약자인 줄 알았어요. 예미산이에요. 예미산이에서 예미랩인 거예요? 예미산 아래에 있는 연구 시설이다. 그래서 예미랩이에요. 분위기가 좀 궁금하게 왜냐면 영화에서 같은 데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닌 무슨 폐 공장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버튼 딱 누르면 쫙 진짜 그 느낌이에요. 에? 진짜요? 진짜로 약간 그 느낌이에요. 뭐 좀 없습니까? 사진 같은 게? 그래서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실제 현행 광산 안에 있는 시설입니다. 얘가 이제 수직으로 600m 승강기를 타고 내려가는 게 있고요. 진짜 멋있다. 600m를 내려가야 되니까 승강기 타고도 엄청 크군요. 그 지표면에서부터 지하까지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예. 사람들이 내려갈 때는 여기 승강기를 타고 내려가고 그 옆에 꾸불꾸불한 게 그게 이제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 한덕철광의 광산 갱도예요. 그래서 실험 장비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은 다 5톤 트럭에 나눠 실어서 이 길을 통해서 실험실에 가서 다시 조립을 합니다. 철광석 지금도 캐는 거예요? 네, 캐고 있습니다. 광산이 운영 중이에요? 네, 현행 광산이요. 저는 폐광인 줄 알았어요. 당연히 폐광일 거라 생각했어요. 폐광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광산인데 광산에서 철광석도 캐고 연구도 하고 일석이조 아닙니까? 제가 지하에 도달했을 때 승강기에서 내리는 장면인데 그래서 이제 승강기에서 내려서 걸어서 한 50m 하면은 먼지가 들어가지 말라고 방진문 설비를 해놨어요. 거기서부터가 예미랩입니다. 딱 내려가면은 그 카트 차 타고 쭉 가야 돼요. 네. 전기 카트를 타고 800m 경사길을 내려가요. 그게 또 하나의 방진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먼지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정말 겹겹이 그리고 또 실험실 안에도 또 청정실을 마련하고요. 그럼 여기 최종 이 실험실의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 너무 궁금해. 몇 평 정도 되는지. 네, 실험실 전체 면적은 약 한 10,000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꽤 크네. 엄청 크네. 10,000제곱미터요? 네, 그럼 거의 3,000평이 넘는데요? 네, 10,000제곱미터가 되고 그 중에서 실험으로 실제 가용한 공간의 면적은 한 3,000제곱미터. 와, 그래도 꽤 크다. 저희 예미랩에는 가용 실험실은 16개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네. 와, 이거 좀, 이 터널이 미친 동굴이야, 이거? 네. 와, 엄청 커요. 엄청 크네. 네. 이곳은 저희가 LSC라고 부르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미랩 안에서 제일 큰 실험실. 최첨단 시설들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뭔가 멋있네. 그리고 이제 윈프 탐색하는 검출기예요.
이거 납덩어리죠. 벽돌처럼 돼 있는 이게 거. 나비예요? 네, 그게 다 납입니다. 납이 엄청나게 많네. 근데 왜 빨간색 조명을 해요? 자, 이게 되게 재밌는 이제 포인트인데 일반 이런 백열등을 쓰게 되면 이게 굉장히 넓은 분포의 빛의 파장을 가지잖아요. 저희 검출기한테 이 에너지를 전달해요. 그리고 불필요한 신호를 자꾸 만듭니다. 그래서 가시광선 중에 빨간색이 가장 파장이 길고 에너지가 낮으니까 저희 검출기에 영향을 덜 줘요. 그래서 일부러 빨간색 등을 켜고 작업을 합니다. 적외선 키고 야시경 쓰고 해도 되지 않아요? 돈이 있으면 그렇게도 가능해요. 그게 많이 또 아끼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미연 막으려고. 네, 미연 막으려고. 그렇죠. 네. 사실 이 암흑물질만 아니었으면 이걸 지상에다 설치했으면 더 쾌적하고 그렇죠. 즐겁게 연구를 할 수 있을 텐데 일부러 저 지하 땅 밑에 내려가서 해야 되니까. 제가 보통 이제 예. 그런 얘기를 해요. 지상에 이걸 만들면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암석의 평균 밀도를 한 2.5g/세제곱센티미터라고 불러요. 평균적으로. 이걸 조금 더 밀도가 높은 납 같은 것들. 그래서 납이 이제 한 12g/세제곱센티미터 정도 되니까 그럼 한 두께를 5분의 1로 줄일 수 있죠. 그럼 이제 납으로 두께 200m를 전면을 두르고 한쪽 벽이 열리면 그리고 내부 공간이 실험실 가용 면적 3,000제곱미터가 나오면 이제 예미랩하고 똑같아요. 아마 납 가격만 해도 뭐 한 수천억 들어가겠죠. 네. 지상에 그 정도 설비를 짓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관리가 어려우니까 아예 땅 속에 공간이 있다면 그곳에서 실험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 아니 그러면은 저기 한 번씩 또 댁에 가실 때는 밑에 계시다가 주로 이제 야외로 외출을 언제 한 번씩 가요? 햇빛을 언제 한 번 쐬세요? 오히려 반대예요. 그러면요? 저희가 지하를 가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요? 대부분은 원격으로 컨트롤합니다. 아 진짜요? 갑자기 나는 무슨 외로운 등대지기처럼 10명이서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한 15일, 20일 합숙하면서 라면 끓여 먹고 뭐 밥 먹고 하면서 계속 거기 있을 줄 알았더니 원격이에요? 아, 이 실망감이 마음이 밀려오는데요. 아니 나는 그 동정을 했거든. 야, 진짜 잠수함 선원들처럼. 힘든 길 가시는구나. 진짜 아유, 존경한다는 마음 쏙 들어가 버렸네. 너무 재밌는 게 액션이든 뭐 암흑물질이든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얘네들은 숨바꼭질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인간은 찾아야 되고. 네. 윈프를 지금 연구하고 있잖아요. 액션도 같이 하고 계시고. 윈프를 계속 못 찾으면 박사님은 어떻게 되세요? 이거 실질적으로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요. 아 이런 걸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윈프 이대로 계속 못 찾으면 어떻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윈프라는 입자가 암흑물질 후보에서 제외가 되겠죠. 아예. 네. 예. 왜냐하면 이게 윈프를 탐색하는 게 결국은 이제 일종의 땅 따먹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윈프가 관측될 될 애절한데. 것이라고 보는 예. 그 영역이 있습니다. 예. 실험적으로 그 영역이 있고 그게 전 세계 이제 검출기 시스템들이 발전을 해가면서 그 영역을 거의 다 이제 확인하고 있어요. 만약에 거기서 이제 검출기 성능이 훨씬 더 좋아지면 태양에서 오는 중성 미자가 네. 방해 요인이 됩니다. 아.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방해가 돼버린다. 그렇죠. 그래서 그럼 이제 걔가 방해를 하지 않는 영역에서 우리가 관측 가능한 영역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대충 한 몇 퍼센트 남았나요? 뭐 몇 퍼센트인지까지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영역이 얼마 안 근데 나왔네. 거기를 다 하면 이제 윈프는 없나 보다 하고 자, 저 없나 고갈이네. 보다가 될지 아니면은 이제 제가 고민한다면은 예. 태양 중성 미자랑 윈프 신호를 어떻게 분리할까를 고민하겠죠. 찾긴 찾을 건데. 그렇죠. 그렇게 아마 고민을 하면서 또 연구 주제를 만들어내겠죠. 굶어 죽진 않는다. 어쨌거나 다 계획이 있으시네. 계획이 있으셔요. 내가 설령 윈프를 못 찾고 그 윈프 영역이 점점 고갈되든 할지라도 그렇다면 다른 것도 다른 조합으로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나는 살아남겠다. 그렇죠. 박사님이야말로 진정한 암흑물질이세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계속해서 존재할. 그래서 아마 뭐 멋집니다. 제가 은퇴할 때까지 네. 이게 마침표가 찍힐지도 의문이에요. 제자들이 또 이제 계속 이어가서 하는 거죠. 그렇겠죠. 예. 네. 앞으로 저기 그러면 최종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어쨌든 지금 제가 담당하는 거는 이 예미랩을 잘 운영하는 겁니다. 이곳이 과학자들의 놀이터가 됐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예미랩에 와서만큼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하고 싶은 실험에 집중할 수 예. 있게 그런 환경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어쨌건 암흑물질을 찾아내면
어떻게 보면 바로 우리 박사님은 노벨상 당첨 아닙니까? 뭐 찾아내면 그냥 노벨상 바로 당첨 아니에요? 누구든지 찾아내면 당첨. 누구든지 처음 찾아내면 당첨이죠. 어느 날 갑자기 소중호 박사와 연구팀에서 드디어 윈프라는 암흑물질을 찾아냈습니다. 기사가 딱 나오고 막 얼마나 좀 짜릿합니까? 꼭 박사님의 손으로 윈프를 찾게 되기를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